중세가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원의 쇠퇴와 도시의 발생. 아까 이거 저기 뭐야 박헌영 동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11세기를 전환점으로 해서 영주 지형지가 축소되거나 소멸되고 이에 따라 농민 보유지 보유자들의 부역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어 노동지대가 생산물지대 또는 화폐지대가 바뀌는 새로운 형태의 장원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의 지형지가 남아있지 않고 지대로 생산물이나 화폐를 영주에게 바치는 순수 장원 또는 지대 장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원제가 유행했습니다. 영주 지경지의 축소는 영지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이나 공신에 대한 보투 수요 또는 교회의 기능 등등 축소되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영주가 장원에 시골에서 주거를 했잖아요. 그래 주거를 해서 뭐 이게 귀족이니까 뭐 100명이 있다 그때 100명의 가족이다. 그래서 뭐 만 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생산력이 발전해서 이게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5,000평이죠? 5,000평의 생산물로만 해도 그죠? 먹고 남는다. 그러면 이 먹고 남으면 어때? 먹고 남는 쌀을 팔아야 되겠죠? 쌀을 팔아.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노동지대죠? 노동지대에서 그 농노들이 영주의 땅에서 노동을 했는데 영주 입장에서는 뭘 노동을 해? 그러면 어차피 필요한 게 내가 쌀이 첨가하니까 그냥 니네가 이거 다 하고 나한테 1년에 쌀 첨가만 줘. 그래서 노동지대가 아니라 바로 이제 상품지대죠? 상품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죠? 상품지대.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농노한테 다 주고 대신 쌀을 가져와 그랬어. 그런데 이제 영주들이 파리로 가, 도시로. 그죠? 도시로 주거하죠. 도시화가 되면서 파리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기 싫잖아요,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없어. 그래서 그 장원에는 귀족이 없고 마름만 있죠? 없고 마름. 그래서 대리인이죠? 대리인만 있어. 그래서 이제 파리에 있는 귀족이 필요한 거는 쌀도 필요 없어. 파리에서 다 사 먹으니까 돈만 필요해, 돈만. 그러니까 야 이제 쌀도 필요 없어. 쌀 첨가망에 해당되는 돈, 응? 금으로 뭐 100g, 그죠? 100g을 줘.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5천만 원. 네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상품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주들은 땅에 관심 없어. 오로지 돈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영주의 지경지가 축소되거나 소멸되고 농민들이 영주에 집에 가서 일하는 일도 없게 되죠. 이렇게 장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농노가 마치 뭐가 되냐면 돈만 갖다 주면 되니까 농노가 돈만 갖다 주면 마치 소작인제처럼 소작인처럼 되는 거. 소작인. 임대료를 주는 임대료만 납부하는 소작인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원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상속인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나눠주죠. 그러니까 땅도 조그매지니까 그 땅 조그만 거 가질 필요가 없죠. 팔어. 그죠? 소규모 상속인들은 그죠? 땅을 팔아버려. 누구한테 팔어? 부자. 그죠? 부자인 농노한테 팔어. 농노가 돈이 어딨어? 있다 그랬죠. 생산력이 증가해죠. 생산력이 증가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야, 나한테 쌀 첨가마를 줘. 이게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는 쌀 첨가마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한테 나중에 첨가마에
해당되는 돈, 그죠?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농노들이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야, 돈을 모았다. 왜 생산력이 증가, 쌀이 남죠? 남는 쌀, 그죠? 쌀을 팔아서 돈을 모아. 쌀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죠? 영주에게 땅을 산다. 땅을 사면 어때? 신분도 해방되는 거죠. 그죠? 이제 영주가 땅이 없으니까 신분도 해방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중세의 장원 제도가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 이거는 함계남 동지 한번 봅시다. 화폐지대는 일정한 액수로 고정이 되면서 농민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으며 영주와 농민 사이의 봉건적 관계를 해소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영주와 농민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영주와 농노라는 인신적 지배, 예속의 관계로부터 단순한 토지 소유 관계에 기초한 화폐 관계로 변질되었고 이것으로 농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커졌고 법적주의가 향상되었으며 농민은 화폐 경쟁의 발달과 사치 생활로 화폐 부족난을 겪고 있던 영주에게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대가로 인두세, 결혼세, 상속세에 대한 해방금을 주어 자유로워지던가 영주에 대해 무력투쟁을 감행하여 해방 특허장을 수여받아 해방하는 등 농민의 주의는 크게 신장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영주가 그죠? 장원에서 거주하면서 농노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세 번 영주의 땅에서 농사를 져야 돼. 농사만 지는 게 아니라 온갖 잡일까지 다 해야 되겠죠. 잡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신분 해석이 되는 거야, 당연히. 야, 엄마, 너 일주일에 3일 동안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는데 왜 안 와? 그리고 너 빨래도 하고, 니네 딸 좀 보내라. 니네 딸 이쁘장이 생겼네? 우리 집에 와서 빨래도 하고, 저 집안일도 도와달라고 그래. 저 하녀처럼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초기에는. 왜냐면, 일주일에 며칠 동안 와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그죠? 쌀 첨가마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일할 필요도 없죠? 딸을 갖다가 식모로 보낼 필요도 없는 거야. 나중에는 돈만 주면 돼.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점자, 그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에 거주하는 귀족은 다 필요 없어.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생활하는 그 생활 물품이 농산물이죠? 농산물에서 공산물로 바뀌게 되죠. 공산물, 특히 사치품. 그래서 쌀 같은 거 필요 없어. 오로지 돈. 그죠? 아이고, 귀족의 딸은 저 화장해야죠. 이쁜 옷 입어야 되죠. 쌀 같은 거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해. 돈. 그래서 사치 생활하기 때문에 농노한테 돈만 갖다 바치라 그래. 시골에 안 살고 파리에 살고 있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농노들한테 야 돈 주면은 아예 신분 해방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무력 투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안 나오는 또 뭐 있냐면은 왕이 농노들이죠. 농노들에게 야 내가 너 해방시켜줄게. 해방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국가죠. 영주가 아니라 국가에게 세금을 좀만 내게 해줄게. 세금을 내라. 그죠? 그 다음에 군대, 병역을 하라. 그래서 왕이 중앙집권이죠? 중앙집권이 되면서 왕이 귀족들이죠? 귀족들의 지배권을 폐지시켜버려. 감히 니들이 내 백성을 네 맘대로 했어? 이제는 안 돼. 내가 그냥 너한테 한 달에 먹고 살 만한 돈 1000냥을 줄 테니까 니네 땅 있는 농노들은 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다시 정리하면 해방되는 가정의 첫 번째
경제, 돈으로 산다, 신분을 돈으로 해방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투쟁이죠. 농민반란, 투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그죠? 왕이 영주의 특권을 폐지한다. 영주의 특권, 왜 폐지해? 농노들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서. 왜? 왕도 돈이 필요해. 세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군대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노로부터 직접 자기가 세금을 걷는 거야. 영주가 농노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과거는 어떠냐면은, 농노가 영주한테 세금을 주고, 그죠? 그러면은 대귀족한테 영주가 주고, 대귀족은 왕한테 주고, 이랬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바로 농노한테 바로 세금을 받는 게 더 세금을 많이 받겠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중간에 없애주고, 왕이 바로 농노를 바로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노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죠?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 박광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식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삭감시켰고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인구 감소가 만성적인 현상이 되었다. 인구 감소로 장원의 용적비를 유지할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농부들은 농노의 이탈을 막고자 무역가치제를 인하해가려는 농노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농부들은 점차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지배층은 농민들의 요구에 위협을 느껴 이를 막고자 여러 법률을 추가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배의 강령과 무역의 폐지를 주장하며 영주에 대입하였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좋은 보유 조건을 찾아 도주하거나 이주했다. 또 하나는 흑사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돼가지고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죠?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노들이 영주 입장에서는 이 농노들을 더 붙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해방을 시켜주고 해방을 안 해줄 경우에는 농노들이 더 좋은 조건이죠. 저기 김판선의 집에 가서 땅을 지으면 세금이 더 적대. 그러면 글로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서 영주들이 장원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함견함 동지 읽어봅시다. 이제 여기저기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동할 수 있게 된 농민들이 여러 공환지를 경작하거나 영주 직영지를 임대하여 분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이제 요먼으로 불리는 분홍과 농업 노동력에 의지해야 하는 빈농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반대로 영주 계급이 흑사병 이전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농민들을 압박하는 법률을 추구하고 또 농민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에게 전쟁 비용 마련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중봉기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1358년 프랑스 파리 북부의 보베 지역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수비대 기사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자크리의 봉기와 1381년 영국 남동부 여러 주에서 무거운 세금 납세 회피로 일어난 와트 타일러 봉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농업 생산력이 좋은 데가 있겠죠. 생산력이 좋은 곳. 그런 데는 기후겠죠. 기후,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지력. 이런 데 생산력이 좋죠. 이런 데는 농노들이, 그죠? 농노들이 어때요? 잉여 생산물이죠? 잉여 생산물로 돈을 저축해. 해가지고 영주로부터 돈을 주고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영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영농,
자영농. 그래서 영국에서 하는 말을 이거라 요먼이라 그래, 요몽. 자영농. 영국에서 나타나는 말이야, 요몽. 영국의 그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면서 그 돈을 주고 해방된 그 요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력이 낮은 곳이 있겠죠. 생산력이 낮은 곳. 그 다음에 뭐 흉년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흉년 이런 데들. 이런 데는 어떻겠어요? 세금이 비싸니까 도망가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살기 좋은 데는 농민들이 땅을 사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산력이 낮은데 이런 데는 흉년이겠죠.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돼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영주들이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박관영 동지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새진수는 의회나 산부회의와 같은 회의의 주기적인 소리, 공권력 관계 속에서의 타협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동의를 얻어 지주들과 특권 부르주아들의 감감을 최소화하면서 행해졌다. 이러한 회의들은 사회의 실질적인 상태보다 사회 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 스페인 왕국, 독일 공국 등에서 이 회의는 교회, 귀족, 제3계급, 시민 사이에서 사회의 3자 분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싸우는 사람, 귀족, 일하는 사람, 농민으로 나누어진 신에 의해 창조된 질서의 사회라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했다. 이러한 사회의 조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 통일체의 신분들은 상호 보완적이었고 특정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지정된 사람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역할에 제한되었다. 14세기 후반의 농민층의 대변자였던 영국의 존 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아담 땅을 일구고 이브가 치를 잤던 때에 누가 신사 계급이었던가.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의 계급 관계를 보면 간단히 말하면 그 종교 귀족, 성직자죠. 그 다음에 세속 귀족, 그 다음에 그 제3계급, 일하는 사람. 제3계급은 뭐냐면은 평민인데 생산계급이야, 생산계급. 생산계급, 제일 많은 사람은 농노가겠죠. 그 다음에 상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공업자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날품살이 있었고. 그래서 평민에는, 중세 말기의 평민에는 농민, 노동자, 그 다음에 상인과 공업의 부르주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3계급이에요. 3부회의, 신분회의예요, 신분회의.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이 세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양반들은 세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 세금을 안 냈어요. 예, 양반들 세금 안 냈어요. 그래서 양반들을 세금 내려고, 양반들한테 세금을 거들려 할 때마다 그 양반들이 저항을 했어요. 중세 때, 유럽 중세에서도 귀족들은 세금을 안 냈어.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농노한테 빼앗은 걸, 그죠? 농노한테 빼앗겠죠, 귀족들이. 그걸 이제 뭐, 왕한테, 뭐 비공식적으로 갖다 바치고 이런 거겠지만, 공식적으로 세금을 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왕이, 그죠? 상비군으로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죠? 평민들 세금 가지고 부족해. 세금하고 부족하니까 이 귀족들이죠? 귀족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라는 거. 그럼 귀족의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분제 의회,
그렇죠? 삼부회죠. 이 삼부회를 통해서 귀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여기 프랑스 혁명이고, 봅시다. 지금 프랑스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세금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까지 평민들만 세금을 냈는데 귀족들에게 세금을 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귀족의 동의를 얻어야 돼. 왜? 우리나라 조선시나 고려처럼 조선이나 고려같이 중앙집권 국가에서도 양반들한테 세금을 내기 어려웠었어. 중세 유럽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왕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귀족한테 세금을 받으려면 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그래서 삼부회의를 한 거야, 삼부회의. 삼부회의가 뭔지 알죠? 세 가지 계급, 종교귀족, 세속귀족, 평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겠어? 당연히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낸다? 여기겠죠?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리고 왕은 귀족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세금을 받으려고 한다. 평민은 뭐라 그랬어? 왜 우리만 세금을 내? 그래서 귀족에게 세금을 받고 우리 세금은 낮춰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왕과 귀족과 평민들이 이 삼각 대결을 한 거야. 삼각 대결. 알겠죠? 이 삼각 대결. 삼각 대결을 한 거야. 삼각 대결. 그래서 이 삼자들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이 삼부회의에서 어떻게 됐냐면 500명인데 이 500명 중에 종교귀족 10명, 세속귀족 40명, 평민에는 노동자, 농민, 상인, 수공업자야, 평민이 제일 많겠죠. 원래 평민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나머지 평명이 450명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500명이 회의를 통해서, 자, 귀족이 세금을 낸다. 이런 결정을 해야 돼. 자, 500명 중에. 자, 500명 중에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은 다수결로 하면 어때? 귀족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나오지. 나오죠. 예. 평민이 450명이잖아. 그치? 예. 그래서 단순 다수결로 하면은 귀족이 불리하죠? 귀족이 불리해. 그럼 귀족은 뭐라고 주장할까? 어떻게 투표하자 그럴까? 귀족은 신분별로 투표하자 그래. 야, 어떻게 감히 평민하고 귀족하고 같이 투표를 해? 신분별로. 예를 들어서 제1귀족, 종교귀족은 종교귀족대로, 세습귀족은 세습귀족, 평민귀족은 평민귀족대로 이렇게 투표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귀족에게 세금을 귀족에게 부과한다는 게 통과되겠어? 부결되겠어? 세금을 귀족에게 부과. 당연히 종교귀족 반대하겠죠? 세습귀족도 반대하겠죠? 평민은 찬성하겠죠? 2대1로 부결이 되죠. 그래서 단순 다수결로 하면은 귀족이 불리하고 신분별로 하면은 세금을 귀족에 부과한다는 게 부결되니까 귀족에게 유리한 거야. 양기소 동지가 지금 귀족한테 세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왕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프랑스 대혁명 초기에 왕과 평민이 한 통색이 된 거야. 그래서 다수결로 하자로 된 거야.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귀족이 어떻게 해서? 귀족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귀족이 반발한 거야. 그러니까 평민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다수잖아. 그치? 우리가 절대 다수야. 우리가 절대 다수 90%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를 대표해. 우리가 그죠? 프랑스인을 대표해. 프랑스 민족을 대표해.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 그래서 우리 국민회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9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회의니까 니네 귀족들 있으나 마나한 거 하기 싫으면 말어. 그래서 이 다수결로 하는 거를 허용할 때까지 농성을 한 거야. 농성을 했어. 왕이 누구 편을 들어줬겠어요? 평민 편을 들어줬겠어? 귀족 편을 들어줬겠어? 지금 귀족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단순 다수결을 하자는 걸래 손을 들어주겠어? 아니면 신분별로 투표하자는 게 손을 들이겠어? 왕이. 귀족한테 불리한 걸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단순 다수결로 하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평민들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이 테니스장에서 농성하고 있었는데 니네 귀족들 와서 투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투표해. 와 같이 투표해. 싫으면 우리끼리 할게. 우리가 다수니까 국민 다수. 이렇게 되면서 귀족이 이 반발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초기에 왕과 귀족과 평민 간의 이 세력 관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지배계급이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이 귀족의 이 권한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급투쟁이 발생한 거야. 계급투쟁. 그죠? 이 계급투쟁에서 계급투쟁의 삼각관계.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거는 처음이면은 왕과 평민이 편을 먹고 귀족과 대립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반동을 해, 반동. 왕이 왕비가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 군을 데려와가지고 이 혁명을 까부시려고 해요. 그래서 평민과 그 다음에 이 귀족이 대립해서 이 왕과 대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죽죠. 왕이 사형선고 반역을 했어. 그 오스트리아 외세를 끌어들였어. 외세를 끌어들여. 그래서 왕을 처형하죠. 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평민과 귀족이 대립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귀족을 다 처치하죠. 귀족을 처치. 귀족은 봉건제니까 봉건제를 폐지하면서 귀족을 처치. 그래서 귀족이 폐지되니까 이제 평민거래요. 온건 평민이죠. 민중을 대변하는 강경평민. 이게 로베스피에르예요. 그 다음에 평민 중에서도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를 대변하는 그죠? 이 지롱두 온건 평민. 이건 온건 평민이 대립해요. 그죠? 그래서 강경평민인 로베스피에르가 집권을 하죠. 그런데 기로틴으로 이러한 왕족, 귀족, 그 다음에 부르주아를 다 처형을 해. 반대파를 엄청나게 많이 죽여요. 몇만 명을 죽여요. 이렇게 되면서 이 의회의 부르주아들이 힘을 합해서 로베스피에르 강경평민 정권을 전복할. 그죠? 이 전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가 집권을 하니까 여기서 왕당파들이 왕정을 복구하려고 그래요. 복구하려고 하면서 쿠데타가 빈번하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영웅을 필요로 해. 이때 나타난 영웅이 누구예요? 그렇지,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이 국정 혼란을 정리해요. 쿠데타로 대포 쏴가지고 강경진압해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집정관, 히틀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집정관, 총통이 되고, 농민들이죠? 농민들을 매수를 해요. 어떻게? 농지를 분배해줘. 농민들이 좋아하겠죠? 농지를 분배해줘. 그리고 총투표를 해. 총투표를 해서 총투표에서 농민들이 당연히 나폴레옹을 지지하겠죠? 황제로 선출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프랑스의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